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핵시 올린 모형이죠. 핵시 올린 모형 72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특징이 기초적인 내용들이 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 최근에 기출문제들을 보면 국제경제학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경제학 내용이 그냥 국제경제학 문제에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기초들을 여러분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국통직렬의 경우는 그게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데 재경하고 뭐 외교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 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울 텐데 국통직렬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학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 뭐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경제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면 1순환 정도까지는 들어야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통직렬은 좀 참고를 좀 하시고 72페이지 보면 처음에 리카도의 비교 이론은 첫 줄에 리카도 비교 이론은 요소가 노동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노동만 있고 노동가치설 이렇게 적어두면 노동가치설이 뭐라 그랬어요? 노동 투입량의 재화의 가치를 재화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거를 굳이 써놓지 않아도 P equal WALX 혹은 PY는 WALY 뭐 이런 식이죠. 노동 생산성의 국가 간의 차이가 비교율을 결정한다. 그래서 비교이론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무역 발생 원인과 패턴을 설명합니다. 비교우이론이라는 것은 비교우위가 왜 발생하냐, X제 노동 생산성이 높으냐, Y제 노동 생산성이 높으냐, 그리고 어떤 재화를 수출 수입하냐, 거기까지 설명을 해요. 비교이론이. 자, 그런데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 이외의 자본이나 토지와 같은 다양한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요소 부존도의 국가 간의 차이 밑줄. 이런 요소 부존도의 국가 간의 차이. 한 나라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냐,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냐, 토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냐, 이런 것이 비교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핵시에 올린 모형이다. 그게 이제 폐쇄경제 균형은 그게 이제 핵시 올린의 기초입니다. 기초. 핵시 올린 이론이 아니에요. 기초입니다. 그 중에 비용 최소화가 거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비용 최소화의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거기 빈 공간이 많잖아요. 몇 군데만 좀 몇 가지만 좀 적어 놓고 기초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적어 놓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듯이 기업, 다시 말하면 생산자의 행동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맥시마이즈 파이 적어놔요. 이윤 극대화다. 그리고 이윤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윤은 총 판매 수입에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윤이에요.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누구의 행동 원리다? 기업의 생산자의 행동 원리고, 이 생산자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데요. 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요 TR은 시장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것이고, 비용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노동과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의 임금에다가 노동 고용량을 곱하면 노동 비용이 되고, 그리고 자본의 가격에다가 임대료에다가 자본 투입량을 곱하면 이게 자본 비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이윤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거나 판매량을 크게 하거나, 시장의 가격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주어져 있어요. 상수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출량을 크게 하거나, 두 번째는 요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 보면 비용 극소화는 첫 번째 경로와 두 번째 경로가 있다고 말을 해. 이중우 선생님 책에 보면 제1경로와 제2경로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산출량 제약하에서 비용을 가장 줄이는, 이게 비용 극소화의 뭐예요? 첫 번째 경로고,
두 번째는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는, 이게 비용 국소화의 두 번째 경로인데 다 뭘 위한 거예요? 요 이윤 극대화라는 이런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평면에, LK 평면에 요거 이제 이 비용 함수를 보통 이제 TC를 TC 이건 이제 비용 국소화를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maximize Q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 함수인데, 이 생산 함수인데 산출량을 가장 맥시마이즈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과 자본을 몇 개씩 생산 과정에 투입해야 되냐.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이 커지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 있다? 비용 제약이 있다. 그 비용 제약은 TC는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요게 비용이 일정한 궤적을 뭐라고 하냐면 등비용선. 그래서 비용의 제약하에서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있다. 요거 뭘로 정리하면 등비용선을 K로, 이걸 왜 수직축에 여기다 놓기 위해서 K로 정리하게 되면 다 알 거예요. 마이너스 R분의 W, 요 L 플러스 R분의 TC 바가 되고, 요게 뭐고? 기울기고, 요게 종축절편이고, 그래서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이런 비용선을 잡아뒀어. 여기는 뭐예요? 뭘 제로로 보내버리면, 여기에 K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L은 W분의 TC바가 되고, 여기가 W분의 TC바, 여기는 R분의 TC바 이렇게 되고, 요 비용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W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것이고, 이런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을 가장 한 거? 크게 한 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하나의 예를 지금 든 거예요. 요 상태에서 내가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한 노동과 자본량, 요거를 비용 극소화 뭘 달성하는? 조건을 달성하는 요 노동과 자본량을 조건부 요소 수요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조건부 요소 수요라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형태예요. minimize, 비용을 최소화하자. 비용을. 그런데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 자본을 제로로 보내버리면 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전혀 생산 안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약이, 어떤 제약이 있다?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 비용 국소화의 첫 번째 경로든 두 번째 경로든 상관없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진 상태에 이런 점이 비용 국소화점이 되고, 이게 뭐가 가능하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T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R분의 W에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요게 아이소컨트 커브 등량선, 요게 등비용선. 그래서 등량선과 등비용선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비용 국소화 조건이 된다. 이 조건. 그래서 여기는 비용 국소화라는 건 그거예요. 비용 국소화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등량선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런 등량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요, 또 미분이 가능하고, 이 조건은 항상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게 비용 국소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이런 코너에서 만나지 않고 내부해야 돼. 두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해버리면 안 되고 볼록해야 되고, 세 번째 볼록성도 미분이 가능한 형태여야 돼.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게 비용 국소화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A점에 거기다가 MRTS LK 이퀄 R분의 W 이렇게 써놓고, B점은 비용 국소화점이 안 되겠죠. 왜?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산출량을 X1보다 더 적은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국소화점이 안 됩니다. 거기 밑에 보면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밑줄. 한계 생산. 항상 거기에 영어로 그 마지널이라는 것은 미세하게 늘었을 때 이 말이에요. 미세하게.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밑줄을 긋고 고정 투입 요소가 있다. 이게.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할 때 한 생산 요소 투입이 증가하면 하나의 가변 요소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이 감소한다. 이거 증가분이.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이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말한다. 신고전파 생산 함수는 거기 위에서 보는 그 등량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연속적인 형태를 갖는데 연속적인 형태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 등량 곡선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체크를 하시고 처음에 이제 국제형제학도 그렇고 형제학도 그렇고 여러분이 개념들이 나오면 밑줄 긋고 몇 번씩 이해를 하고 그게 개념 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못하는 게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이유는 이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냥 방치를 해 용어들을.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좀 하시면 처음 공부할 때 접근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라고 한다 밑줄.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라고 그러는데 거기 밑줄 보세요.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자본의 대체 비율이다. 그리고 거기 밑줄 그어놓고요. 등량 곡선의 모든 점에서는 그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뒤에서 이제 MRS라는 것도 했고 MRTS라는 것도 하고 지난번에 MRT라는 것도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한 큐에 그냥 정리를 잠깐만 하면 이게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강독 강의가 아니라 수업이 돼버리니까 일단 이 XY 평면에 소비자의 최적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maximize utility이고 utility 소비자의 최적화. 이 최적화는 XY 두 제와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제약이 subject to pxx, pyy equal m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여기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 최적화에서 우리가 뭐만 보려고 하냐면 무차별 곡선만 봐요. 무차별 곡선은 인디퍼런스 커브가 효용이 일정한 궤적이죠. 효용이 일정한 궤적이야. 그리고 요 무차별 곡선상의 두 점을 연결해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처음에는 XJ와 YJ를 이렇게 소비하다가 XJ 소비를 이만큼 늘리고 YJ 소비를 이만큼 줄였다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X0에서 X1만큼 소비를 늘리고 Y0에서 Y1만큼 소비를 줄였다. 그러면 이만큼 XJ를 델타 X만큼 늘리고 YJ를 델타 Y만큼 줄여도 효용은 동일한 무차별곡선상에 있으니까 효용은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무차별곡선 두 점을 연결한 우리가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MUX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MUX는 뭐죠? XJ를 한 단위 소비를 늘렸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에요. 근데 XJ를 얼마만큼 늘리고 있다고? 델타 X만큼 늘리고 있어. 그래서 델타 X만큼 XJ를 늘렸을 때 총 효용의 증가분이죠. 두 번째, MUI라는 건 뭐죠? MUI라는 것은 YJ 한 단위를 소비를 줄였을 때 효용 감소분이지. 그런데 얼마만큼 줄이고 있어요? 델타 Y만큼 효용을 YJ 소비량을 줄이고 있어. 그랬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데 그때 효용의 변화는 유틸러티, 효용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없다. 효용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MRS의 정의를 이렇게 쓴다고요. MRS XY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효용이 일정하다는 요 바는 조건 이 말이에요. 조건. 이걸 조건으로 한 상태에서 내가 XJ 소비를 델타 X만큼 늘렸을 때 YJ 소비를 얼마만큼 줄여야 하냐 효용이 일정하려면 그걸 줄일 용의가 있냐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MRS의 정의고 뭐와 뭐가 곱해져 있어? 델타 X와 MUX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걸 대각선으로 이게 MUX가 분자에 있어야 되고요. MUY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서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MRS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계속 했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MRTS라는 것은, MRTS는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 등량선이라는 것은 노동자본, 아까 우리가 최적화식에서 maximize Q,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과 자본을 몇 개씩 생산 과정에 투입해야 되냐 이것이고, 제약이 있었죠? subject to 어떤 제약이? 비용 제약이. TC. 이 비용 제약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출량이 일정한 궤적인데 등량선이라는 것은 같을 등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동을 요만큼, L0만큼, 자본을 K0만큼 투입해서 Q0에 생산을 하다가 내가 노동 투입량을 L1만큼 그리고 자본 투입량을 K1만큼 이렇게 노동 투입량을 이만큼 늘리고 자본 투입량 이만큼 줄였을 때 어떤 점에서 A점에서 똑같이 B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등량선에 두 점을 연결한 게 이제 기울기인데, 이게 미세하게 작아져 버리면 이게 이제 한 곳에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요 노동을 얼마만큼 델타 L만큼 투입하고 자본을 델타 K만큼 적게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산출량을 생산 가능하다 이것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MPL이라는 건 뭐죠? MPL?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지. 산출량을 뭘로 미분하는 거니까? 노동으로 미분한 거니까. 그런데 노동을 얼마만큼 지금 투입했어요? 델타 L만큼 투입했어. 그래서 델타 L 곱하기 MPL. 그리고 MPK라는 건 뭐죠? 자본 한 단위 투입을 감소시켰을 때 생산량 감소분이죠. 그런데 자본을 얼마만큼 감소시키고 있어? 요 델타 K만큼 감소시키고 있지. 그랬을 때 산출량의 변화는 등량 곡선이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가는 거니까 산출량의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MRTS라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한다. MRTS LK.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 기술적 대체율. 얘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요? 요 등량선상의 점이기 때문에 산출량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하면 자본 투입량은 반드시 줄여야 되는데 얼마나 자본 투입량을 줄여야 되냐 이 개념이고, MRTS라는 것은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델타 L하고 뭘 곱해야 된다고? MPL하고. 그래서 MPK분의 MPL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MRTS가 된다. 이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생산 가능 곡선,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떤 평면이죠? XY 두제와 평면이죠? 이 생산 가능 곡선 바로 뒤에 바로 나오는데 같이 확인해 버리고 거기 가서는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선형이었는데 여기 이제 핵시올린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기회비용의 체증의 생산 함수를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한 점에서 요런 한 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요런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XJ와 YJ를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XJ 생산은 이만큼 늘리고 YJ 생산은 이만큼 줄이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요 생산 가능 곡선상의 두 점을 이런 연결하는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게 미세하게 요 델타 X가 미세하게 작아져 버리면 요게 어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요 A점으로 가버려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요만큼의 델타 X를 늘렸을 때 델타 Y를 이만큼 줄이게 되면 요거 뭐라 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은 뭐가 일정한 궤적이라 했지? 경제 내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을 생산 기술을 풀로 고용하는 거니까 뭐가 일정하다고?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생산 비용이. 그래서 먼저 요 점에서 1로 가기 위해서는 XJ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XJ 한 단위 생산을 늘릴 때
비용 증가분 MCX다. 그런데 XJ는 얼마만큼 늘렸다? 델타 X만큼 XJ 생산을 늘렸다. 그리고 MCY는 YJ 한 단위 생산을 줄였을 때 비용 감소분인데, 비용 감소분 여기서 델타 Y만큼의 YJ를 줄인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델타 TC 총 비용인데 총 비용의 변화는 없다 이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한계 전환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한계 전환율은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TC 총 비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XJ 생산을 늘리면 YJ 생산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포기해야 되느냐, 그 YJ 생산량을 대각선으로 했더니 델타 X에다 뭐에 곱해져 있어요? MCX가 곱해져 있어요. 분자의 MCX고 분모의 MCY가 돼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는 MRT라는 것은 생산 가능성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MCY분의 MCX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RTS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MPK분의 MPL로 쓸 수가 있고,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인데 요 MRS는 MUY분의 MUX로 쓸 수가 있고, 각각 다 분자의 값으로 해석을 한다. 요걸로 평가한, YJ로 평가한 XJ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 요거는요, 자본으로 평가한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 요건 뭐라고요? YJ로 평가한 XJ 한 단위 추가 생산의 비용. 그래서 다 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의 제2의 이제 일반 균형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와, 지금 바로 뒤로도. 그래서 일단은 그 등량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방금 그 식이 성립하므로 한계 기술 대체율 4.2 보세요. 4.2 MRTS에다 별표를 하고, MRTS는 그렇게 써놔요.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절대치를 씌운 겁니다.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치. 그래서 MPK분의 MPL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가 있다. 등비용선은 그게 같은 비용으로 허용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량의 조합인데, 아까 다 봤어요. 등비용선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요거에서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잡아두면 등비용선은 KL 평면에 이렇게 기울기의 그리고 절편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 3번의 그 비용 국소화 조건은, 자 보세요. 비용 국소화 조건은 4.5번이니까 R분의 W는 뭐죠?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 MRTS는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언제만 이게 비용 국소화 조건이라고요? 언제만? MRTS라는 요게 뭐가 가능한? 미분이 가능할 때만. 이게 뭐예요? MPK가 뭐예요? 생산량을 K로 미분한 거잖아. MPL이 뭐예요? 생산량을 L로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야만 이게 MRTS가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온TF 이런 거 안 됩니다. 레온TF 이런 거 안 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그 74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면 몇 줄?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다만 몇 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비싼 자본을 쓸까요? 아니면 노동을 더 많이 쓸까요? 이렇게 자본을 적게 쓰고 노동을 더 많이 쓰는, 이걸 노동과 자본의 대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그 밑에 임금이 올라가면 몇 줄? 비싼 임금 주고 노동을 많이 쓴다고요? 아니요. 노동을 줄이고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요소 가격과 요소 집약도인데, 요거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기다 별표를 하고 요소 가격, 요소 집약도. 그 옆에다가 땡땡하고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 이렇게 써놔.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 미시경제학에서는 요소 대체 효과라고 하면서 배워요. 요소 대체 효과. 자, 일단 그 그래프에서 잠깐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점 찾아봐요. A점. 자, 거기서 X1만큼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평 수직의 점선을 쫙 보내. A점에서
노동은 그 수평축에 만나는 점에서 노동이 투입이 되고 자본은 수직축에서 만나는 점에서 자본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게 노동자본의 비율,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R 옆에다가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 있죠. A점을 지나는 반직선, 그 R 옆에다가 요소 집약도 혹은 자본 집약도, 노동 집약도라고 하면 틀리냐? 노동 집약도라고 해도 되고 PY분의 PX를 XJ 상대 가격 이렇게 말해도 되고 YJ 상대 가격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해야 일관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L분의 K니까 무슨 집약도예요? 자본 집약도. 자본 집약도. 자, 그 R분의 W1에다 동그라미하고 R분의 W1에서 R분의 W2로 바뀌었어. 그럼 요소 가격이 높아진 거죠? 높아졌어. 그러면 그 위에다 그렇게 써놔. R분의 W1에서 R분의 W2로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죠? 임금이 비싸진 거죠? 이게 상대 임금이 상승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노동 자본을 대체를 한다고 하면 비싼 거는 적게 쓸 거예요. 상대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비싼 노동은 적게 쓰고 저렴한 자본으로 대체를 할 거란 말이지. 요게 L분의 K 요소 집약도, 자본 집약도도 더 높아진다는 거. 자, 노동에 대해서 자본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 이걸 1인당 자본 장비율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지게 되면 비싼 임금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통은 요거를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LK 평면에 여기는 지금 XY 두 개는 조금 이따 계속 가볼 거고요. 이런 형태로 XZ든 YZ든 요 생산량을 대표하는 등량선이 있다고 할 때 R분의 W가 이렇게 낮은 상태의 R분의 W에서 R분의 W가 이렇게 높아지면 R분의 W1으로 이렇게 2로 이렇게 높아진다면 노동은 얼마만큼 투입하고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하는 상태에서 바뀌냐. 요게 노동은 요만큼, 자본은 요만큼 투입해서 집약도가 원점에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집약도, 이게 각도입니다. 이게 집약도. 이런 OR의 집약도가 노동은 얼마만큼 투입하고 요만큼 투입하고 자본은 요만큼 투입하는 형태의 이렇게 집약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RV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도가 커진 것이 집약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런 R분의 W가 변했을 때 요소의 대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소 대체 효과하고 무슨 효과가? 산출량 효과라는 게 나타나고, 우리가 요소 시장에서 다 배워요. 산출량 효과가. 이게 이제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냐 열등 투입 요소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건 지금 관심이 없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 대체 효과가 그래프가 방금처럼 지금 그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간다. R분의 W가 밖으로 나가 있는 건 지금 산출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 그 밑에 밑줄 보세요. 그래프 밑에 요소 가격비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 집약도가 OR에서 OV로 높아진다. 이거는 임금이 상대로 비싸지면 생산 방법이 노동 적게 쓰고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바뀌면은 것을 의미하고, 그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 거 다 읽어보세요. 요소 집약도는 재화의 요소 집약도입니다. 그러니까 XJ, YJ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결합해서 만들어내느냐 이거고, 요소 부존도라는 것은 밑줄, 한 나라가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약도와 부존도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재화는 집약도라고 써야 되고
국가는 부존도라고 써야 되지 국가의 집약도, 뭐 재화의 부존도 뭐 이래버리면 이제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방금 그 내용들이 76페이지에 가보면 일단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림 4-2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요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요소 집약도의 변화를 방금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가보면 세 번째 줄에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하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보다 더 자본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처럼 거기다 별표 하나, 노동과 자본이 유연한 대체성을 가정하면, 노동과 자본이 대체 가능하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핵심 원린에서 생산함수가 유연하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대체가 불가능해요. L자형 이런 등량 곡선은 전혀 대체가 불가능해. 근데 이렇게 가정한다면 요소 가격 변화에 따른 자본 노동 비율이 달라지고, 거기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밑줄,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CRS라고 써놓고요. CRS. 이 CRS는 지난번에 리카도 모형에서는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이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는다 그랬죠. 생산함수가 원점에서 반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노동 자본이 돌다 있기 때문에 노동 자본의 투입량을 동시에 H배 했을 때 산출량도 H배만큼 는다, 이런 의미예요. CRS는 그 옆에다 1차 동차라고 써놓고 1차 동차 생산함수가 CRS다. 자, 거기서 이 생산함수에서는 임금 임대료 비율과 거기다 R분의 W라고 써요. 노동 자본, 자본 노동 비율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노동 자본 비율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다르냐? 이 책마다 이게 섞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걸 자본 집약도라고 읽습니다. 보통 이제 또 시험에서 R분의 W하고 L분의 K를 우리는 R분의 W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요? 웨이지, 렌탈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자본 노동 비율 뭐 이렇게 쓴다고 써져 있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험에는 이거 분자부터 읽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읽는 분모에 대한 분자값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혼용하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거기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 투입량을 2배 늘렸다, 산출량도 2배 는다, 이런 거예요. 1차 동차 함수가 이런 특징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1차 동차 생산함수가 CRS의 생산함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핵심 원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 R분의 W와 L분의 K가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R분의 W가 변하지 않으면 L분의 K는 전혀 변하지 않아. 그 앞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생산량이 X1에서 X2로 가고 있는데 R분의 W1으로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약도가 변화가 있어 없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R분의 W가 올라갔을 때 지금 L분의 K가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1대1의 관계라고 바로 이렇게 봐버리는 것은, 요 집약도라는 것은 뭐에도 영향을 받냐면 산출량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CRS를 가정하게 되면 등량선이 고르게 같은 간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가 안 변하면,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집약도도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얘가 이거에 영향을 전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R분의 W가 L분의 K에 영향을 주고 L분의 K의 결정 요인은 얘뿐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CRS 가정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강한 요소 집약도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한 요소 집약도 가정.
거기 그 4-3의 그래프를 보면 X 등량선 한번 보세요. Y 등량선 한번 보세요. 등 비용선 R분의 W1이네요. 이 등 비용선 하에서 XJ의 자본 집약도하고 YJ의 자본 집약도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YJ 자본 집약도가 더 높죠. 각도가 더 크잖아. 그러면 YJ가 자본 집약제고 XJ가 노동 집약제인데 요걸 이제 정확하게 쓰면 요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간단한 것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겁니다. 뭔 얘기냐면 노동 자본 평면에다가 비용선이 하나면 비용선이 이렇게 하나면 R분의 W가 하나면 XJ는 항상 어떤 재화고요? 노동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자본이 적게 투입되는 이런 재화고 XJ는 YJ는 항상 노동은 적게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재화다라는 게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인데 사실은 이런 형태로 지금 얘가 쭉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거고요. R분의 W가 1이 아니고 2가 되고 3가 되고 아무리 변해도 요소 가격이 변해도 요소 집약도가 여기 보니까 XJ의 집약도하고 L분의 K, YJ 집약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YJ 집약도가 더 큰데 언제 그래? R분의 W 1일 때 그렇잖아요. 1일 때. 그런데 이게 변했어. 이렇게 R분의 W가 높아졌어. 그러면 등량선과 등비용선이 맞아떨어진 점이 이런 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게 XJ의 뭐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등량선과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XJ의 등량선과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원점을 연결한 거하고 요렇게 연결한 거하고 YJ의 집약도 요렇게 연결한 거 봤더니 여전히 YJ가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R분의 W 1일 때뿐만 아니라 R분의 W2든 R분의 W3든 요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XJ는 어떤 재화? 노동 집약제, YJ는 자본 집약제가 돼야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 옆에다가 요소 집약도 역전이 없다. 요소 집약도 역전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명이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요소 가격비 R분의 W1에서는 밑줄 그으세요. XJ는 노동 집약제, YJ는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다. 다른 요소 가격비에서도 항상 XJ가 YJ보다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이 되면 이게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이 투입되고 자동차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생산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 그런데 중국으로 건너가 봤더니 중국에서도 농산물은 노동이 많이 투입되고 자본은 자동차 생산에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농산물은 노동 집약제고 어느 나라에서나 자동차는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한미 FTA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국가마다 이 요소 집약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그 다음 단락에 잠깐 보세요. 만일 그게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모든 요소 가격비에 대해서 밑줄. 모든 요소 가격비에 대해서 그 말은 R분의 W1이든 R분의 W2든 뭐 이런 요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이 말이에요. 밑에 써놔. 요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항상 어떤 재화의 생산 방법이 다른 재화의 생산 방법보다 자본 집약적이나 노동 집약적일 경우 이걸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 강한 요소 집약도가 밑에 써놔요.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을 하면 요소 집약도 역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한 요소 집약도 가정을 하면 요소 집약도 역전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는 건 뭐예요? 요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하다가 갑자기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거나, 또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가 갑자기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둘 것은, 방금 CRS 가정을 하게 되면, 생산함수가 CRS 생산함수라면 반드시 강한 요소 집약도 가정이 성립합니다. 그 말은 요소 집약도 역전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핵시 원리는 CRS 생산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강한 요소 집약도 가정을 둔 것과 똑같고 요소 집약도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않는다.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거기 밑줄 긋시다. 요소 집약도 역전에 임금 임대료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재화 간의 요소 집약도 순위가 뒤바뀐다면 이걸 역전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러 값 봤더니 강한 요소 집약도 가정 밑줄, 이런 가정을 두면 비율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 재화는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다른 재화는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게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 요소 집약도 역전 그래프가 있는데 R분의 W1에다 동그라미를 R분의 W1, 이게 R분의 W2로 바뀌었어. R분의 W2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요소 가격이 지금 바뀌었는데, 처음에 X제 등량선을 한번 우측에 봤더니 X제 등량선과 맞아떨어지는 점에 동그라미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찍어봐요. 그 다음에 Y와 만나는 점에 점을 한번 찍어봐. 그러면 X와 만나는 점에서 원점과 쭉 연결하는 선이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써야 돼? L분의 KX 써야 되죠. L분의 KX. 그리고 그 L분의 KX를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L분의 KX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문자 KX로 이렇게 씁니다. L분의 K, YJ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간단하게 KY 이렇게 써. 핫점자로 KY. 그러니까 거기 검은색에는 KX라고 써야 되고, 거기 적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색이에요 이게? 주황색이에요? 요 색상은 KY라고 써야 되지. 그러니까 R분의 W1 수준에서는 X제는 노동집약제, Y제가 자본집약제죠. 그쵸? KY가 더 높아. KY가 더 높다고. 요게 더 높아. 반대로 요렇게 KY가 더 높아. 그 말은 Y제가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본집약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R분의 W2 가보세요. 그 만나는 점에 검은색의 원점에서 방사선은 뭘 의미해? KX 써놔. 그 다음에 그 적색 그 주황색에는 KY를 써놔. 그러면 KX가 더 높죠. 각도가 KX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이 상대 가격에서는 오히려 X제가 자본 집약제가 된다. 이렇게 요소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요소 집약도가 바뀌는 현상을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헤롯 존슨 모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하나만 옆에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여기가 R분의 W예요. 요소 상대 가격이야. 그리고 여기 L분의 K인데, 요 L분의 K. 이 L분의 K가 요소 집약도일 수도 있고 요소 부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소 집약도는 보통 이제 요 X제의 요소 집약도 이런 경우는 요 하점자로 여기 X를 이렇게 쓰고요. 요 YJ, 요 Y 이렇게 쓴단 말이죠. 부전도는 여기다 그냥 바로 붙여요. L바, K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평의 점선을 쭉 하나 보내서 R분의 W 제로라 합시다. 이런 요소 상대 가격에서 이렇게 집약도가 크로스가 되어 있으면요. 크로스가 되어 있으면 요걸 이때 예컨대 K 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KX, KY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에 따라서 요 아래 구간과 위에 구간에 따라서 집약도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수평에 예를 들어서 R분의 W 요 아래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는 어때요? 요소 가격이 예컨대 이렇게 된다면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어디서 높아? 얘가 더 높죠, 얘가.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KX예요. X제가 자본 집약도라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는 X제의 자본 집약도가 더 커. KY보다. 근데 요 위에 구간에 가서 봤더니 예컨대 R분의 W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측에 있는 게 훨씬 더 집약도가 크단 말이죠. 우측에 있는 것이 K가 커. 그 말은 요 Y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자본 집약제라는 거죠. 그래서 KX하고 KY를 비교해 보면 요 Y제의 자본 집약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R분의 W가 R분의 W1이냐 R분의 W2냐 이렇게 요소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요거를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시어 올림 모형에서는 요소 집약도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CRS를 가정하기 때문에 생산함수가 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그 밑에 한계 전환율 나와 있죠? 한계 전환율. 그 79페이지 봤더니 아까 제가 그린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X제 생산량을 늘릴 때 말이죠. X제 생산을 아주 적게 하는 상태에서 X제 생산을 한 단위 늘리고자 하면 포기해야 하는 Y제 생산량이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X제 생산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X제를 델타 X만큼 늘리고자 하면 Y제를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는 적게 포기해도 되는데 여기는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 그 말은 X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포기해야 하는 Y제 생산량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X제 생산을 내가 하기로 했어. 그러면 Y제 생산은 못하는 거죠. X제 생산의 대가가 뭐야?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 체증의 생산함수를 가정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진다. 지난번에 리카도 모형은 선형이었는데 선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X제를 늘릴 때 포기하는 Y제 양도 여기서 X제를 늘릴 때 포기하는 Y제 양이 항상 똑같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불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원점에 대해서 이제 오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록하면 이렇게 볼록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록해. 거기 뒤에 서술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볼록해. 그럼 어떤 거예요? X제를 늘릴 때 포기하는 Y제 양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다가 X제를 늘릴 때 포기하는 Y제 양이 적죠. 여기서는. 그렇죠? 점점 작아져. 이런 거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고 말하고 기회비용이 체감한다고 말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놔요? 기회비용 체증, 기회비용 불변, 기회비용 체감. 어떤 생산함수가 이러냐면 이제 나중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요. 이게 핵시올린 지나고 나면 이제 현대적인 무역 모형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걸 배워요. 그 규모의 경제 하에서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죠? 미시경제학에서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기회비용이 점점 여기 작아져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 바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MRT라는 것은 제일 78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고요?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Y제 양이다. 기회비용이다. 거기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은 기회비용이 체증한 것을,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은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것을, 생산함수의 직선인 리카도 모형에서는 기회비용이 불변인 것을 방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폐쇄경제 상태에서 거기 밑줄 긋읍시다. 폐쇄경제는 생산된 것만큼만 소비를 해야 되지 무역 안 하면 생산 소비가 한 점에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세요. 거기 A점 찾아봐서 폐쇄경제 상태에서는 생산점과 소비점이 같습니다. A점의 생산 소비 같아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B점에서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A점에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A점에서 생산하는 게 효용이 가장 커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크루그만 걸 보면 여러분 그 등 가치곡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등 가치곡선 여기는 없어요. 근데 등 가치곡선을 가져야 이런 얘기를 좀 엄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놔두고요. 핵시 원린의 기본 가정이 나와 있는데 그 가정들을 첫 번째 이국 이제 이 요소에다 밑줄. 핵시 원린에서는 리카도하고 달리 요소가 두 개입니다. 두 나라, 두 재와 두 개 요소. 노동자본이에요. 그리고 양국의 생산 함수가 서로 같다 밑줄. 그리고 이 가정은 동일한 생산 기술을 밑줄 긋고 리카도 모형에서는 두 나라의 생산 함수가 다릅니다. 달라요. 두 나라가 생산 기술이 달라. 그래서 무역이 발생해. 그런데 핵시 원린에서는 생산 기술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게 여러분 시간 벌써 다 돼가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 끝나버려. 거기 신고전파 1차 동차 생산함수 밑줄? 1차 동차 생산함수,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생산함수다. 이 가정이 핵시 원린의 기본 가정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요. 이것 때문에 PY분의 PX, 요 재화의 상대 가격과 그 다음에 R분의 W, 요소의 상대 가격과 L분의 K, 요소 집약도가 1대1대1의 대응관계를 갖습니다. 요 재화의 상대 가격과 요소의 상대 가격, 요소 집약도 이렇게 말하는데 요 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상품의 상대 가격, 요거는 요소의 상대 가격, 그리고 요소 집약도, 요게 1대1대1의 대응관계를 가져. CRS를 가정하지 않으면 뭐가 깨져버린다고? 여기와 이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CRS 가정이 중요하고 요 요소 집약도가 뭘 결정하냐면 요소의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그 생산성이 뭘 결정을 해? 내가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냐. 소득까지 가겠죠. 그래서 소득 분배까지 다 결정이 되는 CRS 가정이 소득 분배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시 원린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특정 요소 모형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하게 될 거고요. 그 세 번째, 양국의 후생함수는 서로 같다. 이 말에 무슨 얘기냐면 두 나라의 수요 조건은 차이가 전혀 없어서 수요 조건에 의해서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써나. 수요 조건에 의해서는 무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에다 별표를 하고 두 나라의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있다. 얘가 나와 있는데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중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자본량이 더 많고 한국과 중국 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자본 풍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정, 완전경쟁시장, 뭐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둘째가 중요한데요. 산업 간의 요소 이동이 자유롭다. 밑줄. 두 산업 간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과 자동차 간에 노동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거기다가 써놔요. 모든 요소는 뭐예요? 노동과 자본 이 두 개가요. 산업 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바일 팩터다. 이게 모바일 팩터, 유동 요소라는 것입니다. 유동 요소다. 그리고 두 재화의 요소 집약도가 서로 다르다. 셋째. X제는 노동 집약제, Y는 자본 집약제, 이렇게 요소 집약도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운송비, 관세 등 무역 장벽이 전혀 없다. 밑줄. 무역 장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과나 미국에서의 사과나 가격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대구에서 생산된 거 미국까지 싣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운송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송비 고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국의 상품 가격은 동일하게 된다고 밑줄 긋고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물 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은 어디에 있든지 가격이 똑같아. 일물 일가의 법칙. 화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역론에서는 없으니까 환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환율도 없어. 그렇다면 환율이 필요 없으니까 사실상 환율을 2를 1로 가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핵시 원린과 리카도 모형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82페이지 다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시고,
그 핵시 올린 정리의 첫 번째 거기에 핵시 올린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위에다가 핵시 올린의 일정리입니다. 이게 기본 정리예요. 일정리. 그 위에다 그렇게 써놔. 핵시 올린 일정리는 뭐냐면 요소 부존도가 비교 우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에요. 뭐가? 요소 부존도가 비교 우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거기 노동풍부국에다 밑줄 긋고 그것만 밑줄 그어놔요. 노동풍부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임금이 쌀 것이고 따라서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재화를 값싸게 생산하겠죠.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있는 재화가 되겠죠. 그게 비교우위제다. 따라서 거기 밑줄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제 비교우위를 갖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제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게 핵시 올린의 제1정리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핵시 올린의 정리가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는 별 의미 없는 그래프고 그 개방경제 균형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역의 이득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할 텐데 앞에 무역의 기초를 너무 많이 해버렸다는 얘기죠. 금요일 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시 올린의 본격적인 내용은 금요일 날. 여러분 지금 핵시 올린 정리를 다 읽었을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요소 모형을 읽고 그렇게 아웃소싱 모형이 계속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웃소싱 모형이 올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거는 계속 나와. 일반행정 경제학에서 아웃소싱 모형이 나왔고 이포컷이 나왔고 이제 또 행시에서 나오고 리카도 모형 나왔다 그랬는데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 예측 가능해. 경제학은 그렇지 않지만 국제경제학은 예측 가능해. 나온 데서 나와. 아주 특이한 데서 나오질 않아.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